딸아이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던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목요일 저녁 9시 딸이 평소보다 한참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불을 켜지 않더군요. 왜 불을 안 켜냐고 물었을 때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엄마, 다 회사 잘렸어. 거실 불을 켰을 때 달빛에 비친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딸아이가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저도 쪼그리고 앉아 딸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오늘 오전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고 해고 통보서를 받았다고 업무 태만, 팀워크 저해, 성과 미달,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였다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지난주 회식 때 상무님이 하다가 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으니 몸이 먼저 아침을 기억하더군요. 무릎은 시큰거렸고 허리는 뻐근했지만 이 정도 통증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7년째였으니까요. 작은 원룸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 여자는 언제나 낯설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11월 초의 바람이 뺨을 스치며 아직 잠들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청소 카트를 끌고 걸었습니다. 1동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흘린 음료수 자국을 닦아내고 계단 참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고 지하 주차장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들을 닦아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청소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부끄러운 건 아니라고, 노동의 귀천이 어디 있겠냐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무거웠죠. 특히 오늘 같은 날은요. 오전 8시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아이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28살 중견 IT 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제 딸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제 청소복을 보는 순간 딸의 얼굴이 굳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사 동기들이 집에 온다고, 그러니 7시 전에 들어와 달라고, 그리고 청소복은 제발 보이는데 두지 말아 달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죠.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딸이 앉았던 소파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아침 일찍 끓여놓은 미역국이 그대로 식어 있었어요. 딸이 아침도 안 먹고 나간 걸 알면서도 제 청소복 때문에 부를 수 없었죠.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보였고 어린 수진이가 그네를 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밀어주는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부끄러운 건 청소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점심을 대충 때우고 오후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이동했습니다. 요즘은 한 곳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2군데를 다니고 있었어요. 딸의 학자금 대출도 아직 남아 있었고 이 작은 원룸 월세도 내야 했으니까요.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청소복을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최소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죠. 7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의 친구들이 집 구경을 하며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지방에 계신다고 외할머니 간병 때문이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이 제 존재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무언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거실이 보였고 딸아이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20대의 모습이었죠. 저는 방 안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후루룩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라면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딸의 친구들이 알아챌까 봐요. 밤 10시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니 딸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재밌었냐고 물으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딸이 오늘 방에서 불편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거 남편의 횡령 사건, 제가 공범으로 몰렸던 그 악몽 같은 시간들까지요. 결국 남은 건 어린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청소 일을 선택했어요. 과거를 캐묻지 않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베개가 젖어들었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딸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다시 알람이 울렸고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지쳐 보였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딸아이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딸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힘든가 보구나 생각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문을 조용히 닫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뀌기 시작한 날이라는 걸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3일이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9시가 넘었는데도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한참 늦은 시간이었죠.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상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더군요. 제가 왜 불을 안 켜냐고 물으니 딸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피곤해서라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다가가자 딸아이가 현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딸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죠.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을 당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 있었냐고 다가가자 딸아이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털썩 앉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 후에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잘렸다고요. 잘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딸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고 가보니 해고 통보서가 있었다고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였다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난주 회식 때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상무님이 자꾸 옆에 앉으라고 했고 술을 따르라고 했으며 어깨에 팔을 두르고 딸이 피하자
요즘 애들은 융통성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분노였습니다. 딸은 다음날 팀장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내가 오해한 거 아니냐고, 상무님이 그럴 리 없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딸이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했고 노래방 CCTV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팀원들이 딸을 피하기 시작했고 회의에서 의견은 무시당했으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졌고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해고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 거냐고, 참았어야 했냐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야 했냐고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넌 잘못한 거 없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딸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됐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근데 돈이 없다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한테 변호사 선임비 같은 건 없다는 걸요. 딸의 학자금 대출 때문에 저축한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 보자고요. 딸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려면 몇 천만 원은 든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냐고요. 저는 일단 알아보자고, 무료 법률 상담도 있다고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을 재우고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박스였죠. 손잡이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테이프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박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 배지가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물건이었죠. 지금은 녹이 슬고 빛이 바랬지만요. 배지 밑에는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지은이라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 밑에는 판결문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횡령 사건 판결문, 그리고 제 변호사 자격 박탈 결정문까지요. 거실 테이블에 배지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한 컵 데워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 저는 싸우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했을 때 검찰은 저도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했죠. 저는 결백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을 생각해서였어요. 재판이 길어지면 딸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배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20년 동안 버렸던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상무라는 자의 얼굴이 상상됐습니다. 제 딸에게 손을 댄 그자, 딸을 해고시킨 그 회사를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20년 만에 법률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하나씩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들, 필요한 증거들, 소송 절차까지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 같으면 청소 일을 나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모습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는 비밀로 하되 제 방식대로 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청소 일을 마쳤습니다. 오전 10시 시립 도서관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어요. 사서가 청소복 차림의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법률 서적 코너로 향했습니다. 20년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신고자 보복 조치는 명백한 위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트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의자에 앉아 점심시간도 있고 책을 읽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3시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다니던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니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블라인드라는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그 회사 관련 글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이 회사 임원들이 성추행으로 유명하다는 글, 특히 마케팅 본부 상무가 문제라는 글, 신고해도 소용없고 회사가 임원 편을 든다는 글, 작년에 피해를 당했지만 싸워봤자 소용없어서 그냥 이직했다는 글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했지만 모두 침묵했거나 떠났습니다. 저는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패턴을 증명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딸이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보고 있지 않았죠. 제가 밥 먹었냐고 물으니 컵라면 먹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뺨이 쏙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아봤는데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한번 가볼까 하고요. 딸이 말했습니다. 소용없다고요. 회사에서 이미 딸의 인사 기록을 다 조작했을 거고 증거도 다 만들어놨을 거라고요. 딸이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다고, 대기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변호사 수십 명 대동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고요. 딸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싸워보기도 전에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요. 딸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청소 일을 하루 쉬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했어요. 대신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젊은 상담사가 저를 맞이했고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펼쳤습니다. 딸의 해고 통보서, 회식 날짜와 장소가 적힌 메모, 블라인드 커뮤니티 게시글, 출력물까지요. 상담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없이도요. 상담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대기업이면 변호사 선임이 거의 필수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겠죠. 상담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본인 소송이라는 게 있긴 하다고,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서 변론하는 거라고, 근데 일반인이 하기엔 어렵다고요. 저는 서식이랑 절차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자료를 출력해줬습니다. 소장 양식, 증거 제출 방법, 재판 절차, 안내문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자료를 읽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20년 전에는 이런 서류를 하루에 수십 건씩 다뤘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잠든 후 거실 테이블에 앉아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트를 하고 읽어보니 부족한 부분이 보였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특히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요. 며칠 뒤 저는 딸이 회식했던 노래방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CCTV 영상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고용노동부 진정을 준비 중이며 영장이 나올 거라고 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으면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영상이 존재한다는 확인은 받았습니다.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오호테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피해자라고 같은 피해를 겪으신 분 있으면 증언을 부탁한다고요. 그날 밤 답장이 하나 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같은 일 겪었다고 증언 가능하다고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나가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도시의 소음은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씩 해나가면 되겠다고. 20년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것도 예전 같지 않더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안에 서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였는데 그가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 20년 전 같은 로펌에서 일했던 후배 변호사였습니다. 당시 신입이었던 그는 이제 중견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에 든 장바구니와 청소복 위에 걸쳐 입은 낡은 점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어요.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5층에서 문이 열렸고 저는 서둘러 나왔습니다. 뒤에서 잠깐만요 라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선배님 어떻게 왜 여기서 하고 물어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나는 여기 산다고, 그게 다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그때 로펌 나가시고 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 옛날 얘기라고, 이제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무례를 범하는 건 알지만 커피 한 잔 하자고, 이야기 좀 나누자고요. 1시간 후 우리는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로펌에서도 다들 궁금해했다고, 갑자기 사라지셨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횡령 사건으로 걸렸다고, 나도 공범으로 몰렸다고, 변호사 자격 포기하는 조건으로 선처받았다고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하고 묻는 그에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청소 일한다고, 17년째라고, 딸 하나 키우느라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사과하는 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는데 언제 와, 저녁 뭐 먹지 라고 써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후배에게 손을 벌리는 건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제 표정을 읽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했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딸의 미래가 중요했어요. 사실은 내 딸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성희롱 신고했다가 보복 해고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노동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고, 그래서 혼자 준비하고 있다고, 본인 소송으로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본인 소송료, 선배님이 직접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없다고, 그리고 딸이 내가 변호사였다는 걸 모른다고 20년간 숨기고 살았다고요. 민주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선배님 왜 그렇게까지? 라고 묻는 그에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웠다고, 자격도 없는 주제의 변호사였다고 말하는 게, 그리고 딸에게는 더더욱이라고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선임료는 나중에 사건 이기면 성공 보수로 받겠다고, 아니 그것도 필요 없다고, 선배님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안 된다고, 내가 변호사로 나서면 딸이 알게 된다고, 어떻게 엄마가 변호사를 구했냐고 물을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라고 묻는 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뒤에서만 도와달라고, 자문만 해달라고, 법정에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본인 소송으로요. 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본인 소송은 너무 불리하다고, 상대가 대기업이면 로펌 변호사 대여섯 명은 나올 거라고요. 저는 안다고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럼 뒤에서 자문만 드리겠다고, 소장 작성부터 증거 수집, 변론 준비까지 선배님이 직접 하시되 자기가 옆에서 검토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말하는 저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오히려 자기가 감사드려야 한다고, 20년 전 선배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날 이후 민준과 저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주말 아침 딸이 늦잠 자는 사이에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준은 제가 작성한 소장을 검토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줬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따님은 언제 알게 되실 건가요? 선배님 정체를요. 저는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라고, 그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되겠지만 그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딸아이가 날 믿지 못할 거라고, 20년간 거짓말한 엄마를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소장은 완성됐고 증거도 어느 정도 모였습니다. 노래방 CCTV는 법원 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블라인드에서 만난 전직 직원의 증언도 받았습니다. 드디어 소장을 제출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고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손에 든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편안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2024년 12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올 때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다시 밟은 법원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복도를 당당하게 걷던 제 모습, 의뢰인들에게 희망을 주던 그때의 저까지요. 하지만 지금 저는 청소복 위에 낡은 코트를 걸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장 냈다고, 고용노동부 진정도 함께 냈다고요.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요, 어떻게요? 노동권익센터에서 도움받았다고, 앞으로 재판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변호사는요? 엄마가 할 거라고, 본인 소송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되냐고, 상대는 대기업이고 로펌 변호사가 수두룩할 텐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 엄마를 믿어보라고 말했지만
딸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조정 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재판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였어요. 조정 당일 회사 측에서는 인사팀장과 법무팀 직원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동행하지 않았죠. 저를 우습게 본 것이었습니다. 조정실에서 회사 측이 제안을 했습니다. 원고 측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대신 소송을 취하하고 추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해 달라고요.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법적 판단을 원한다고요.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고, 재판 가면 비용도 시간도 훨씬 많이 든다고, 이게 서로에게 좋다고 설득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3천만 원은 제 딸의 입을 막으려는 돈이라고,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조정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냐고. 3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수지나 그 돈 받으면 내 인생에 평생 상처로 남는다고, 내가 잘못해서 돈 받고 입 다문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요. 2주 후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재판이었어요. 재판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변론 내용을 수십 번 검토했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보내준 자료도 다시 읽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청소할 때 입던 옷이 아닌 20년 전 로펌 시절에 입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지만 다행히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상대 측 변호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4명이었어요. 대형 로펌 소속 깔끔한 슈트 차림에 명품 서류 가방을 든 그들은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원고 본인이 직접 나오셨네요. 변호사 선임은 안 하셨나 보죠. 라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냉랭했습니다. 방청석에 딸이 앉았고 상대 측 변호사들은 피고석 옆에 질비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혼자 원고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사건 번호를 부르며 원고 측 준비는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네, 재판장님이라고 대답했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면을 꺼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3년간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25일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이후 조직적 괴롭힘과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하는 변론이었어요.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76조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라며 법 조항을 하나씩 인용하며 주장을 펼쳤습니다. 상대 변호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예상과 달랐던 모양이었어요. 방청석에 앉은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제 변론이 끝나자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법률 지식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혹시 관련 분야에 종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법률 관련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장님이라고요.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주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원고는 업무, 태만과 성과 미달로 정당하게 해고됐다고,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요. 그는 서류 뭉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원고의 지난 6개월간 인사평가 기록이라고, 꾸준히 하위 등급을 받았다고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조작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판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증거 제출, 반론, 재반론이 오갔고 저는 하나하나 대응했습니다. 상대 변호사들은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침내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은 2주 후로 잡겠다고 양측 모두 추가 증거 준비해 오라고요. 법정을 나올 때 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대체 어떻게 라며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수진아. 일단 집에 가자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뭔가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드러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가 되면 딸과의 관계도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요.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찬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허브티를 손에 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딸이 궁금해하는 걸 알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그날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민준의 도움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서 같은 상무의 성희롱을 고발한 글 3건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모두 삭제됐지만 민준이 IT 전문가를 통해 복구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 저는 그 증거들을 들고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회사 내부 게시판에서 발견된 유사사건 고발 글입니다. 같은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주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는 적법한 절차로 확보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적법합니다. 재판장님, 공개된 내부 게시판의 캡처 화면이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진본 확인서도 첨부했습니다. 라고요.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피고 측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했던 전 직원 2명이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피고 측 변호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다 증인 신청을 허가한다고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재판은 제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상대주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라고요. 제가 멈춰서자 그가 물었습니다. 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본인 소송치고는 너무 전문적이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했을 뿐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그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3주 후 3번째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했고 그들의 증언은 강력했어요. 첫 번째 증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같은 상무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제가 거부하자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고요. 두 번째 증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팀에 신고했지만 묵살됐고 결국 자기가 퇴사했다고 증언했어요. 방청석에서 피고 회사 관계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피고 측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상대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며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대 측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사실 저희는 원고 측 대리인의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 소송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전문성은 보통이 아닙니다. 라고 주 변호사가 말하며 뭔가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고의 어머니인 박지은 씨는 20년 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전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가 뒤에서 불법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라는 그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변호사였다고요? 라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딸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딸의 어머니이자 20년 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법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재판은 제 딸이 원고이고 저는 그저 어머니로서 옆에서 조언했을 뿐입니다. 본인 소송에서 가족이 조언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본인 소송에서 가족의 조언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청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딸의 충격받은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어요. 재판은 계속됐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라며 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라고 말하려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20년 동안 엄마가 변호사였다는 걸 왜 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청소일하는 걸 보면서 나는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한테 숨기고 거짓말하고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부끄러웠어. 자격도 없는데. 변호사였다고 말하는 게 그래서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그렇게 대했는데 라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진정이 됐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돼요? 재판은 라고 딸이 물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끝까지 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게 싸울 거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였어요. 딸이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딸과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거실 테이블 위에는 20년 전 그 낡은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 배지, 로펌 명함, 그리고 판결문들이요. 딸은 하나씩 꺼내보며 침묵했습니다. 오래된 제 명함을 보며 판결문을 읽으며 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엄마 아빠 때문이었구나 라고 딸이 판결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빠가 회사 돈을 횡령했어. 3억 원이나 검찰은 나도 공범이라고 했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니잖아요 라는 딸의 말에 저는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없었다고, 상황 증거들이 나한테 불리했다고, 아빠가 횡령한 돈이 우리 집 계좌로 들어왔다는 것, 내가 그 거래를 알고 있었다는 동료의 증언, 모두 거짓이었지만 싸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요.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는 겨우 8살이었어. 재판이 길어지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는 합의를 택했어. 변호사 자격을 포기하는 조건으로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나 때문에 라고 말하는 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엄마의 선택이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후회했다고, 수없이 많이요. 그 후로는요, 왜 청소 일을 라고 딸이 묻자 저는 말했습니다. 자격을 잃으니까 모든 게 무너졌다고. 로펌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법률 분야에는 더 이상 발을 들릴 수 없었다고. 남은 건 어린 너뿐이었다고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청소 일은 학력을 묻지 않고 과거를 캐묻지 않는 유일한 일이었다고.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엄마는 엄마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한때 변호사였던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게요. 그래서 나한테도 숨긴 거예요. 라고 딸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려서 이해 못할 것 같았어.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까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그리고 내가 크면서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걸 보니까 라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더 숨게 됐어.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 변호사였다고 말하면 오히려 더 비참해질 것 같았어요. 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그렇게 대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라고 말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이 아니라는 걸, 20년의 상처는 하룻밤 사이에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요. 엄마, 그럼 이 재판은 라고 딸이 물었습니다. 끝까지 할 거야.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엄마는 싸우지 못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내가 당한 부당한 일 엄마가 반드시 바로잡을 거야요. 딸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2주 후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최종 주장을 듣기로 했어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상대 측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1명 더 늘어 5명이 됐고 회사 대표이사까지 직접 참석했습니다. 저희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하십시오. 라는 재판장의 말에 상대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과장됐고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원고 측이라는 재판장의 말에 제가 일어섰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성희롱을 은폐하고 신고자를 보복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증거 1번 노래방 CCTV 영상, 상무가 제 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장면이 명확히 보입니다. 증거 2번,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 글, 같은 가해자의 반복적 성희롱이 증명됩니다. 증거 3번, 전직 직원들의 증언, 회사가 조직적으로 성희롱을 은폐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4번, 원고의 인사평가 기록 조작 정황, 신고 이전과 이후의 평가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재판장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심리가 끝났으므로 2주 후 선고 기일을 잡겠습니다. 라고요. 드디어 끝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상대주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지은 씨, 아니 박 변호사님, 당신은 정말
이라며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만난 본인 소송 중 최고였습니다. 아니, 변호사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에게 저는 담담하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회사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 복직과 위로금 5억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5억 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건 제 결정이 아니니까요. 복도에서 딸과 마주했을 때 회사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딸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판결까지 가요. 돈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해요. 라고요. 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2주 후 선고 기일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론사 기자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를 마케팅팀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승소였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이라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20년 만의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우리 이겼어요. 라며 울었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딸과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 수진이는 회사로 복직했지만 결국 며칠 후 사표를 냈어요. 엄마 다시는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배상금 받았으니 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딸의 선택을 저는 존중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딸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17년 동안 해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내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선배님 혹시 법률 일로 다시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라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그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법무사나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서 법률 상담 보조로 일할 수 있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정체성, 하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법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생각해 볼게 민준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립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법률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제 이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시네요. 자격은 없지만 경력이 대단하신데요. 라고 말하는 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이제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사람들,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어디에 하소연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그들에게 법률 정보를 알려주고 때로는 소장 작성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어쩔 뻔했어요. 라고요. 그녀는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줘서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결국 복직에 성공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 큰 보람을 줬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더 의미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창업하기로 했어요. 라고요. 뭘 하려고 하냐고 물으니 딸이 말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겠다고. 법률 상담도 해주고 심리치료도 연결해주고 엄마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문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어요. 법률 부분은 엄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라는 딸의 말에 저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었어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딸과 저 그리고 자원봉사자 몇 명이 전부였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딸과 단둘이 남았을 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20년 동안 청소 일하면서 살았던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한 적도 있었어. 특히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때는 정말 힘들었지.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청소 일을 하면서 나는 세상의 밑바닥을 봤다고.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지 알게 됐다고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더 의미 있는 거라고.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그 낡은 박스를 다시 꺼냈습니다. 20년 전의 변호사 배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녹슬고 빛이 바랬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보니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한때는 제 정체성의 전부였고 잃었을 때는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제 가치는 이 배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배지를 다시 박스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과거의 영광도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삶의 한 장이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은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지내던 그 움츠러든 눈빛이 아니라 당당하고 평온한 눈빛이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찻잔을 비우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을 감쌌고 거품이 피어올랐어요. 이 평범한 순간조차 감사했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딸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축복이었습니다.